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자서전 낭독 시간입니다.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하던 것을 이제 주로 그냥 녹화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녹화를 하면은 미리 홍보를 충분히 안 하더라도 그냥 바로 녹화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정관병 예비역 공군 소령의 한국전쟁 참전 수기,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이 또 선생님께서 요즘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세대들을 위해서 한국사를 되풀이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험을 위주로 소개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자의 체험 위주로 중간에 요즘은 한창 개발된 송파구 방이동 일대 고향 풍경이라든지 거기에 또 해방님이 내려든 이야기는 우선 일단 넘어가고, 이 후반부에 이제 자세히 좀 더 부연 설명할 때 간추려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토리 위주로, 왜냐하면 이게 6.25 체험 같은 것은 스토리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기에,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소학교 일제시대 소학교 동창생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인민군을 끌려가게 되는 과정까지를 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끌려가는 트럭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6장입니다. 제목은 세뇌교육 중 인민군에 끌려가다 입니다. 나를 비롯한 잡혀온 사람들을 태운 화물차가 드디어 멈추었다. 자정이 지난 야밤이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소학교 교정이었다. 우리는 모두 온몸에 누렇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눈만 끔뻑이고 있었다. 대부분 교복 차림의 젊은 청년 학생들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과 목적지도 모른 채 짐짝처럼 실려온 우리로서는 이곳이 공산주의 세뇌 교육을 하는 장소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실려왔다. 차에서 내려 온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 후에야 서로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때서야 우리 중 절반 정도가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여성들은 우리들 남자보다 훨씬 태연한 표정이라는 점이었다. 우리 모두는 인솔자의 뒤를 따라 학교 교실 안으로 들었었다. 석유 등간불이 교실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교실 안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동무들 온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다. 하지만 우린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강제로 끌려온 주제에 우리들을 보고 환영한다니 나는 속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처음 만난 누구와도 동무라는 말로 서로 통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를 환영한 후 그들 100명 이상의 남녀 청년들은 교실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때를 지어 모여 앉았다. 교실 안에는 책상이나 글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입은 옷 그대로 벽에 기대거나 마룻바닥에 웅크린 채 밤을 새우고 있었다. 대부분이 내 나이 또래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나와 같은 교복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른 교실 입구에는 몇 개의 식탁이 놓여 있었는데 밤중에 도착한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다. 허기진 우리들은 그 교실로 가서 꽁보리밥으로 배를 채웠다.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열띤 학화 수업이 계속되었다. 책도 적을 공책도 없이 교실에는 오직 흥분된 어조의 말과 열정적인 몸짓만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 수단의 전부였다. 교단에 선 지도자 동무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열성군자들이 틀림없어 보였다. 마르크스 레닌의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과 역사를 일사천리로 미친듯이 외쳐댔다. 그리고 교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노래를 가르쳤다. 교실에 모인 사람들 중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동무들은 덩달아 장단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끌려온 남자들에 비해 그들은 이미 아마도 자진해서 이곳에 온 모양이었다. 마치 열성분자 같았다. 은근히 화가 치민 나는 이것들 두고 보자 명을 재촉하는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일찍이 이런 학습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공산당이 부르는 노래는 한결같이 붉은이란 가사가 들어있었다. 우리들은 그 노래들을 군가 부르듯 씩씩하게 불러야 했다. 소련국가, 북한국가, 김일성 장군 노래, 적기가, 소련혁명가 등 수십 가지의 노래들을 아코디언 반주에 맞추어 불렀다. 남녀가 함께 요란하게 불러댔다. 교수 동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영도하에 남반부가 전부 해방되면 동무들도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말만이 지겹도록 반복되었다. 지도자 동무들이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북한에서 파견된 것이 분명했다. 한편 공산당의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인사는 이런 수업을 받는 우리들 교실 구석에서 도끼 눈으로 열심히 쏘아보고 있기도 했다. 우리는 모든 열성을 다하는 척 해야만 했다. 이렇게 끌려온 우리는 공산당 이론을 배우고 세뇌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날이 갈수록 나는 쉽게 태연할 척 할 수도 있었다. 나 외에도 이 산중에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겉으로는 꿈속에 나 있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평이 없었다. 여기서 우연히 만난 친구 민수와는 눈짓으로 또 마음속으로 통했다. 그와 나는 신랄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채 굳건히 견디어 나갔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동창생 하야시가 나타났다. 그가 나름 이곳 깊은 산중으로 끌고 오는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전동무 하고 반가운 듯 악수를 청했다. 나에게는 어린 소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와 반갑게 악수했다. 그 점 나는 그자가 이곳 세뇌교육장의 총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발 나를 이곳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말은 목구멍까지 나오다 말았다. 그는 잠시 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만나세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순간 분통이 터졌지만 고양이 앞의 쥐 신세가 된 나는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체포하러 왔던 놈이었고 아버지가 피한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나를 가두었고 나중에는 이곳 산중으로 끌고 왔던 놈이다. 이놈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동기동창인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공산당은 동창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단 말인가. 나와 친했던 저놈이 어찌하여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단 말인가. 억울하고 분하기만 했고 괘씸하다는 기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만이 나를 지배했다. 여름 해가 질 무렵 인민군 차량이 우리가 있던 세뇌교육장으로 들이닥쳤다. 완전 무장한 인민군 장교들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인민군들을 보았다. 그들은 구두발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한 명씩 손짓으로 가리켜 골라내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고 있던 남녀 120명 중에서 약 60명의 건강해 보이는 청년들을 골라서 교중에 줄을 세웠다. 여자들은 모두 교실에 남았고 신체가 약해 보이는 일부 남자들도 뽑히지 못했다. 그들에게 뽑힌 우리들 60명은 분산되어 그들이 몰고 온 인민군 트럭 2대에 탔다. 각 트럭에는 따발총으로 무장한 인민군들이 2명씩 배치되어 우리를 감시했다. 우리를 태운 트럭은 어둠 속에서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다. 불법 남침을 감행한 그들은 그 무렵 남한 땅의 80%나 점령했다. 대구,
부산 지역만을 남기고 있던 대한민국은 낙동강 교두보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패망하느냐의 운명이 걸린 결사적인 전투였다. 나 개인이 아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 관심사였다. 남과 북은 그야말로 서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고 있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었다.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가호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애국가의 가사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생각난다. 그러나 김일성의 마귀들이 원하던 적화 통일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몰고 온 탱크 300대 모두를 남한 땅에 버리고 단 한 대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갔다. 김일성과 스탈린이 남침을 계속해서 5년간 준비했던 전쟁이 처음에는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불의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철학처럼 그들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일성 괴뢰군은 예고 없이 선제 공격을 하여 많은 동족을 죽이면서 성성장구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꿈은 결국 허망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예는 항상 있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이 그렇게 참패했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과 일본이 그랬다. 그들 역시 기습선제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의 도조 히도큐는 진주만을 습격했고 독일의 히틀러는 폴란드와 프랑스를 선제공격했으나 결국 패망의 고배를 마시고 고국도 자신도 파국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먼저 상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다음 선전포고를 했다. 불의의 전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개인끼리의 싸움을 해도 맞은 자는 다리를 펴고 자지만 때린 자는 웅크리고 잔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역사상 선제공격을 하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는 줄로 안다. 역사가 증명하듯 불의의 전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김일성 집단은 300여 대의 소련제 탱크를 몰고 와서 고요히 잠든 남한 땅을 무참히 짓밟았고 하늘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무차별 폭격했다. 1500의 중화기로 남한을 불태웠다. 그때 1000만 명 이상의 동족을 살상한 괴물들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기어코 패하고 말았다. 5년간 축적했던 무기로 부도덕하게 같은 민족을 향해 불장난을 저질렀던 그들은 많은 무기들을 남한 땅에 버리고 도망갔다. 그들의 허리를 찌르는 인천상륙작전은 그들을 도간에 던지로 만들며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인민군을 괴멸시켰다. 그들은 후퇴할 길이 막히자 산으로 들어갔다. 소백산맥, 태백산맥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발악적으로 죄 없는 우리 백성들을 살상했다. 끔찍한 그들의 최후에 우리 쪽의 피해도 컸었다. 남한 이곳저곳에 숨어든 빨치산을 소탕하는데도 우리 국군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국군은 생포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예, 우리 정관병 선생은 캐나다 이민 가서 사시면서도 조국의 형편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아주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정당히 법대로 다스렸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순수한 민간인을 학살한 빨치산을 감옥에서 빼내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 이는 남한구치소에는 공산주의 사상범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 정책, 인도주의 정책 등으로 어느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선생님께서 잠깐 지난 6.25 때 고충을 말씀하시다가 또 요새 생각을 하시니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 책을 쓰실 때 벌써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요즘은 아마 그할 겁니다. 이제 뭐 완전히 뭐 원자 폭탄을 가졌다고 막 엄평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막 그냥 이제 핵실험도 막 급하고 지금 이제 미사일 또 ICBM 또 뭐 연습 발사 준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선생님 분통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번 동영상은 그만두고 다음 동영상에 가서 이제 다시 그 체험담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